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희신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위켄드 에디션에서 다룰 텐데요. 일단 이제 오늘 오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2024년도 대선에 출마하면서 선거 캠페인을 하는데 선거 캠페인을 하는 장소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이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겠구나. 미국은 정말 힘들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경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규 방송 시간에 가능하면 전해드리지 않은 그런 이슈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제가 또 하나는 물론 틱톡 문제도 정규 방송 시간에 다루지 못한 문제.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에서는 조금 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보다는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좀 해설이 곁들여져 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 해설이라는 게 꼭 저의 해설은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말을 제가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그런 해설을 말합니다. 처음에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미시시피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제가 이쪽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얼핏 봐서는 한인분들은 많이 살고 계시는 곳 같지는 않습니다만 험프리스가 포함되네요. 그런데 캐롤 그리고 몬로 카운티도 한국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샤키 이런 여러 카운티에서 밤새 토네이도가 불어닥쳐서 그야말로 이 불어닥친 토네이도가 너무나도 여러 가지 그 사진들을 보면은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피해가 있어서 23분이 여러 카운티에서 숨진 이런 일이 미시시피주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시시피라든가 루이지아나라든가 아니면 플로리다주는 토네이도가 항상 불어닥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요. 로스앤젤레스는 지금 굉장히 맑거든요. 오랜만에 로스앤젤레스뿐만이 아니라 남가주, 북가주 아주 화창한 날씨인데 미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미시시피주에서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LA 통합교육부가 결국은 파업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들어가서 이것도 시장의 하나의 업적에 속하는 거죠. 사흘 동안 예정됐던 파업을 했고 파업 조건은 노조 쪽에 훨씬 가깝습니다. 노조가 원했던 대로 3만 명 교사 노조는 아니고 교사 노조 파업은 또 있을 수도 있는 문제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많은 스태프들 버스 기사분부터 시작을 해서 카페테리아에서 일하는 교사 보조로 그 밖에 여러 가지 학교 관리를 하는 그런 분들 한 3만 분이 속해 있는 노조가 파업을 했는데 전체적인 멤버의 투표는 필요하지만 지금으로서는 30% 노조에서 원했었던 그런 그 임금 인상이 있고요. 최저임금도 $22 52센트 또 2021년 6월부터 일을 하셨다면요. 한국 분들도 많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그리고 하루에 4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건강보험을 주고 한 번 그동안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셨던 그 여러 가지 이유 등등으로 한 번 $1,000 보너스도 있습니다. 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LA 통합교육부 측에서 노조와 협상을 하면서 $300만 이건 이제 워낙에 3만 명이나 되니까 어쩌면 기금이 작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과 그분들의 자녀를 위한 교육기금 아니면 개발기금 이렇게 쓰겠다는 성의 표시는 다 한 겁니다. 성의 표시를 했기 때문에 LA 통합교육부 파업은 끝났고 금요일에 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도 일단은 또 하나의 노조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교사 노조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좀 돈을 덜 받고 일하신 분들 이 노조의 파업은 풀어졌다 하는 즐거운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선거 캠페인을 시작하는 곳이 텍사스 웨이코입니다. 제가 이 텍사스 웨이코를 생각을 하면서 저도 참 오래 방송을 했다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요.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캠페인을 어느 지역에서 하느냐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캠페인 측에서는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됐다 하지만 텍사스 웨이코 그 종교 광신자들 집단의 연방정부와 대치했었던 여러분들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사실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클라호마 연방정부 폭발 사건이 일어났고 연방정부를 못 믿겠다, 연방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우파, 극우파의 어떠한 모토가 돼 있는데, 그러므로 연방정부를 믿지 않고 그것도 그 믿지 않는다는 것이 민주당 정부일 때, 딥스테이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스왑프에서 다 모든 기반을 걷어내겠다. 왜냐하면 웨이코 사건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민주당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오늘 이것만 말씀드리려고 해도 아주 뭐 한 20분 정도는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서도 할 수 있는데 대강 건너뛰고 포커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바탕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이었습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하고 몇 년 되지 않아서 그때 웨이코에서 뭐 집단적으로 그 브랜치 데이비디안이라는 그런 그 말하자면 광신도죠. 요즘 여러분들께서 넷플릭스에서 보고 계시는 그런 비슷한 일들이 그 집단에서 일어났습니다. 역시 미성년자를 이 말하자면 교주죠. 이 데이비 코레시라고 하는 그 교주가 심지어는 뭐 12살, 13살 때 이 교주의 아이를 낳았다. 나중에 이제 그 집단에서 탈출했거나 나중에 열 몇 명이 생존했거든요. 그 가운데서 대부분 뭐 40년 뭐 이 정도의 징역을 받았지만 도망친 사람도 있고 해서 나오는 증언에 따르면 내가 신의 아들이고 나만이 유일하게 말하자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또 마지막 예언자 이렇게 하면서 당시에 33살이었습니다. 본인도 숨지고 말죠. 누가 집단 안에서 쏘고 본인도 자살을 했는지 누구의 총을 맞아서 숨졌는지는 모르지만 이 광신도 집단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불법으로 무기를 너무 많이 갖고 있었고요. 막 총도 많고 탄알은 뭐 190만 발인가 그랬습니다. 수류탄, 방탄조끼, 밤에 이렇게 보고 뭐 총을 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는 신을 위해서 뭐 죽고 신을 위해서 살아야지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섹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여자들은 다 나의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우편배달부가 이상하다. 왜 거기로는 무기가 이렇게 많이 배달이 되는가 하다가 또 누군가가 제보를 해서 그게 알려졌는데 그 알려진 게 말하자면 지금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집단과 마찬가지로 곳곳에 그 마을에 텍사스 웨이코라는 마을에 곳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편배달부로 뭐 처남이 또 우편배달부로 일하다가 이게 알려져서 그 안에까지도 연방정부가 주시하고 있다 하는 게 들어갔는데도 우습게 본 거죠. 연방정부에서 당시에. 결국은 대치를 해서 결정적인 이유는 그 당시에 법무장관이 자넷 리노 법무장관이었거든요. 여성 법무장관이었는데 결정적으로는 어린이들에 대한 성학대 그리고 막 때리는 것도 엄청 많이 때렸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미성년자 여자 어린이들에 대한 성학대가 있으니까 이게 연방정부가 가야지 되겠다 하고 가스를 주입하면 나오겠지 했는데 나오기는커녕요. 본인들이 마치 순교를 한다는 식으로 연방정부와 그 대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알코올, 마약, 단속국만 갔다가 나중에는 그 연방 수사국이 갔는데 그 과정에서 초기에 연방 수사국, 연방 그 법집행관 4명이 숨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때는 딱 군에서의 전투장에서의 그런 것처럼 형성이 돼 있어서 이쪽에 진압을 하러 간 연방 수사국도 이미 어느 정도 그 정신적으로 완전히 침착한 상태는 아니고 내부에서는 도망칠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도망치지 않고 계속 수류탄을 그러니까 가스를 6시간이나 넣어도 대치하고 있으니까 야, 이 사람들이 집단 자살을 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렇게 대치하다가 결국은 이제 51일을 대치해서 뭐 거의 80명이 숨졌고요. 그 가운데서 21명이 16살 미만의 어린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참사죠.
웨이코 참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던 게 지금 30년 되는 거잖아요. 며칠 있으면 그 30년이 되는 그런 때인데, 이런 일이 있는 그곳에 텍사스, 사실은 웨이코가 인구가 뭐 한 14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말하자면 반정부, 광신도, 그리고 그쪽 지역의 백인 우월주의도 굉장히 많았고 해서 웨이코의 비극이라고도 얘기하고 웨이코의 참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사교 집단이에요. 말하자면 기독교의 사교 집단인데, 데이비 코레시라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12명이 나중에 이제 체포되고 9명이 최대 그 징역 뭐 40년을 선고받고 했는데, 그렇고 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게 텔레비전으로 그 당시에 다 보여졌거든요. 나중에 제가 한 장면은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이것은 LA 그 통합교육구가 이제는 뭐 됐다고 하는 그런 것이고, 이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고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기서 나중에 이렇게 불이 나버렸잖아요. 불이 나서 정말로 광신도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숨지고 하는 이 사건을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부 봐버렸거든요. 미국 역사상 말하자면 국내에서 이런 일로 가장 많은 사상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는요, 웨이코라는 곳이 반정부 이런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고, 웨이코 이 참사가 있고 나서 2년 뒤에 티모티 맥베이라는 백인 우월주의자가 웨이코 이걸 지지한다면서 연방정부가 사람을 죽였어, 우린 연방정부를 믿지 못해 하면서 오클라호마 연방정부 청사에 폭탄을 터뜨려서, 그게 이제 테러로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숨진 거죠. 168명이 숨졌고 700명 정도가 막 블럭이 그게 터져서 막 그 파편이 터지고 해서 700명 정도가 부상당했기 때문에 이건 테러잖아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테러가 일어난, 이게 바로 텍사스의 이 웨이코 사건에서 티모시 맥베이가 딱 일으킨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알렉스 존스라는 사람도 결국은 이 웨이코 그 이후에 연방정부를 믿을 수 없다 하면서, 그 당시에는 그다지 지금처럼 유명하진 않았죠. 팟캐스터로서. 그리고는 이 알렉스 존스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필 처음으로 선거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반정부 그런 정서가 많고 백인 우월주의가 강하고 하는 웨이코에서 하느냐. 이건 바로 이제 그동안에 대통령이었을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던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딥스테이트. 연방정부는 믿을 수 없어. 민주당 정부는 믿을 수 없어. 나만을 믿어야지 돼. 하는 트럼프의 캠페인이 바로 이 지역에서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걸 이용해서 나도 민주당 정부로부터 피해자고, 퇴임한 이후에는 더욱더 그걸 부각시켰잖아요. 모든 본인의 한두 건이 아닌 그 법률, 그 소송에 대해서 전부 내가 피해자다. 이게 정치 보복이다. 이겼는데 뭘 보복합니까? 정치 보복이다. 이런 것. 그리고 어저께는 나를 기소하면 죽음과 파괴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그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넣고 나서 자신을 지금 하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하다고도 볼 수 있는 여자와 잠자고 그런 돈을 준 그 케이스로 기소를 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맨하탄 검사실에 파우더가 배달됐습니다. 그 봉투에는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어 하는 것이 쓰여진 거죠. 지금 이제 이런 일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여기 웨이코에서 이 같은 일을 시작하면서 어두움의 캠페인을 하겠구나. 그 코레쉬의 군대죠. 말하자면 사교 집단의 군대와 연방정부, 민주당 정부. 그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대에 결국은 그가 물러나고 나서 이 일이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는 가장 아프고 좀 잘 못한 일로 기록이 됐는데 30년 만에 거기서 출발을 한다는 거죠. 항상 출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 중요하고 마지막도 중요한 거잖아요. 텍사스가
휴스턴 크로니클이 텍사스에서 가장 큰 신문인 거 뭐 텍사스에 살고 계신 분들 가장 잘 알고 계실 테고요.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신문이기도 한데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 아무리 이것은 우연의 일치다라고 얘기를 해도 휴스턴 크로니클도 트럼프가 웨이코에 불을 지핀다. 민주당 행정부는 믿을 수 없다. 내가 이 행정부를 선거에서 이겨서 다시 미국을 되찾아와야지 된다 하는 게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곳에서 캠페인을 시작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미국이 예전보다 참 많이 달라졌다는 걸 이런 데서 느낍니다. 76세인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한번 대통령을 한 사람이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는 사진이잖아요. 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옆에는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린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엘빈 브래그라는 본인을 그 여성에게 잠을 자고 돈을 줬다 해서 그것이 근데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는 그 사람입니다. 야구 방망이를 들고 대통령이 이것을 이제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올린 것인데 전직 대통령이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드러지 리포트는 이 사진을 보고 사이코 도널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이코 도널드. 드러지 리포트가 사이코 도널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뉴욕 포스트인데 뉴욕 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한때 굉장히 가까웠었던 그 루퍼트 머덕, 요즘에 이제 도미니언 기계와 법적인 문제로 아주 힘든 루퍼트 머덕이 이 뉴욕 포스트도 갖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도 이 사진을 지금 보면은 crazy라는 단어가 일단 보이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화당에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대통령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를 기소하려고 하는 그런 검사에게 막 검사의 머리가 좀 전에 보면은 보면은 검사의 머리가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바로 그 사진에 보면은 검사 머리 있는데 이렇게 같이 사진을 올린 거거든요. 이 사진을 누가 합성을 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보면은 미국이 참 후져졌다. 공화당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것이냐. 다른 거 무엇이든지 다 뭐 내려놓고라도 대통령이 야구방망이 들고 나 기소하면은 이 국가가 내가 기소되고 나면은 죽음으로 갈 거야. 죽는 사람이 있을 거야. 파괴될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언터처블이라는 그 마피아 영화 로버트 드니로가 나와서 막 어디 갈라 같은 데 가서 야구방망이로 하는 그런 것을 정말 마피아 보스 알카포네 같은 그런 거죠. 지금 뱅키룸에 등장해서 그 악명 높은 영화 장면을 패러디한 것인지 아닌지. 그런데도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미리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트럼프 미국 기에 트럼프 뭐 얼굴도 놓고 이렇게 하고 지금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가서 또 오늘 연설을 할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인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첫 번째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딱 그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그 여성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한 번 잤다고 했습니다. 한 번 잤는데 그걸 이제 선거철에 입막음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알려지면 유권자 표가 돌아갈지 몰라서 다른 사람에게 돈 내게 하고 불법으로 그 돈을 이리이리해서 나중에 이제 도로 갚아줬다 하는 그래서 이제 연방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겠다는 건데 기소를 뭐 한다고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일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기소가 되는 거다. 이 케이스 말고도 다른 케이스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그냥 역사상 처음이라는 소리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어떤 나라는 전 대통령들이 감옥에 자주 갑니다.
한국부터 얘기를 하더군요. 한국은 3명의 총리와 2명의 대통령이 감옥에 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 이전 것 말고 프랑스 법원은 니콜라 사코지 그리고 이제 그의 총리였었던 그 프란스와즈 필롱 이 두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그런데도 미국은 예외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리처드 닉슨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을 하고 사면되고 그러니까 이게 전례를 깬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와닿잖아요. 그리고 스토미 데니엘스와 한 번 잤다. 포르노 배우와. 그런데 한 번 잔 게 일반인은 물론이고 그냥 그럭저럭한 이제 정치인만 하더라도 별 문제 없이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게다 대고 의사당 폭동 사건까지 말하자면 뭐 특별검사는 사주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사주한 것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인가 하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웨이코를 찾아서 캠페인을 하는 것은 지금 정부 믿을 수 없다. 딥스테이트를 계속 강조를 하면서 벤자민 네탄야후처럼 하겠다는 거죠. 벤자민 네탄야후도 본인과 본인의 와이프가 이제 부정부패 이런 것으로 기소되고 했어도 선거 나가서 지금 다시 정치인이 됐잖아요. 미국 법에 기소된 사람이 선거 캠페인을 할 수 없다는 게 없으니까 이게 또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그 대표의 케이스와는 조금 다른 게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설령 정말로 뭐 그 감옥에 들어가서 당 대표로서 공천권을 행사하느냐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헌법이 뭐 나이와 미국에서 태어나야지 된다 하는 건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걸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도 케이스가 많으니까 그 케이스들이 완결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이럴 때는 본인이 파워를 갖고 있는 게 좋죠. 면책특권도 있고 또다시 대통령이 된다던가 한다면은 그래서 벤자민 네탄야후처럼 할 것으로 본다는 게 저의 느낌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에서 이걸 심지어 라이벌조차도 말리지 않고 있잖아요. 저렇게 험한 말을 하면서. 라이벌들도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그 돈을 준 데이빗 코엔이라는 사람은 감옥살이를 했는데 트럼프의 전 그 변호사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무 일이 없을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렇고요. 어쩌면 다른 케이스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 트럼프를 이 일로 기소하겠다는 브래그 검사를 맹렬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니키 헤일리도 며칠 이렇게 망을 보고 있더니 지금은 트럼프 쪽에 붙어야지 되겠네 하고 결론을 내렸더군요. 검찰이 정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복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다른 모든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되고 하는 케이스는 이것 말고도 이것으로 기소 안 돼도 많이 줄줄이 지금 뒤에 있으니까 기소된 사람이 캠페인을 하면 다른 사람과 비슷한 조건에서는 좋을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늘 법원에 불려다녀야지 되고 그리고 뭐 거기에 포커스가 다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 번 탄핵을 받았던 상원에 의해서 그게 없어졌지만 그랬던 유일한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여러 번 기소가 된 전직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번 기소되고도 또 당선이 될 수도 있고 가능성은 뭐 기소되고 나서 당선된다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아닌 미국이 이제 이 정도로 아주 뭐 후져진 나라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연준 의장은 이자율을 올렸습니다. 이 파웰은 이자율을 올렸고요. 인플레이션과 은행권의 안정 사이에서 두 가지를 좀 다 해보겠다는 뜻으로 0.25%, 0.5%가 아니라 은행권은 안전하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이미 파산을 한 망해버리고만 그 실리콘밸리 뱅크와 시그니처 뱅크가 그렇게 된 것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미국에 있을 수 있다는 것도 했고요.
그리고 18명 연준 이사 가운데 17명 정도는 올해 말에 한 번 더 뭐 다음번에 있는 연준에서 일단 스탑하더라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현재로선. 그런데 이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0.5%포인트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 0.25%로 은행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지금 연방준비제도는 불가능한 두 가지 미션을 동시에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잡기와 금융권의 안정. 그런데도 이 모든 것들은 다른 그 나라의 중앙은행도 미국 것을 그대로 카피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재무장관의 말은 재무장관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재무장관이 지금 한 말이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한 번은 큰 은행 아니고 작은 은행 것도 25만 달러까지 딱 그 보험이 들어있는 것이, 작은 은행은 실리콘밸리뱅크는 5%밖에 안 돼 있잖아요. 나머지 95%는 아예 보험에 안 들어있는데도 연방정부가 극박하게 일을 해서 그걸 다 예금주에 예금을 보호를 했잖아요. 예금만 보호한 겁니다. 실리콘밸리뱅크에 투자를 했었던 뭐 한국의 뭐 연금 관련 공사라든가 이런 곳은 투자한 돈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식에 투자했었던 사람은 주식값이 엉망진창이 됐으니까 그것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금한 그 캐시 예금만 보호가 되는 건데 세무장관이 그거 해주겠다고 하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께 방송할 때. 그런데 그게 특별하게 이게 두 개였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이 은행이 무너짐으로 있어서 도미노로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막 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고 뱅크런 막 이렇게 다 동시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해준 거잖아요. 특별하게. 그런데 다른 은행들도 다 해주겠어? 하는 식으로 말하다가 바로 또 그 다음날 말을 번복했잖아요. 모든 은행에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래도 또 우리가 준비는 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말이 맞는 겁니까? 저는 재무장관만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재무장관의 그 생각도 상황 변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일반인들에게 기대는 만들었죠. 연방정부가 25만 달러는 보호를 해주겠네. 25만 달러 보호해 주는데 조인트 어카운트는 두 사람이니까 그거는 이제 50만 달러. 그리고 한 사람이 뭐 은행에 여러 가지 어카운트를 갖고 있으면 25만 달러만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은행이 안전한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뭐 작은 은행, 중간 은행이 지금 다 갑자기 도미노처럼 망가진다 하는 그런 것은 일어날 확률보다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많지만 아무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큰 은행은 일단 too big to fail. 너무 커서 정부가 어떻게든 무너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큰 은행은 너무 자산도 많고 갖고 있는 예금도 많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예금주를 보호할 그런 그 커버리지도 훨씬 높습니다. 중간이나 작은 은행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금보험공사 이런 데서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재무장관 말도 모든 걸 다 보호할 수 있어. 예금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게 미국에서 99년도였었죠? 91년이었네요. 예금공사에 보험을 안 든 돈은 보장을 하지 못하도록 의회에서 딱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예외는 있어요. 이 예외에 대해서 재무장관이 최근에 하고 있는 건데 재무부하고 대통령이 협의를 하고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연준 그 의장, 이사회 멤버들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은 예외를 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실리콘밸리뱅크와 시그니처뱅크 예금을 전부 보호해 준 게 이제 이런 예외에서 모든 것은요 다 법을 만들어 놓고 예외는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법은 1991년도에 만들었는데 2008년도에도 임시 프로그램을 해서 예외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0년도에 그런 것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예금을 더 많이 은행에서 예치하고 있는 것을 더 많이 하고 더 투자를 하더라도 안전하게 투자하고 한 군데에다가 다 하지 않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그 다드 프랭크 법을 만들었는데 이걸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다 깨버린 겁니다. 다 깨버리고 지금은 아마 한인은행들도
여러 가지 비상사태가 있을 겁니다. 요즘 이자율이 막 올라가서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본인들이 투자했던 거 갑자기 뱅크런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딱 은행에 와서 내 돈 찾아갈래 한다면 어떻게 될까 고민이 무척 많을 겁니다. 이번 주말에도. 해서 사람들은 분산 입금을 하는 것이 사실은 정석이고, 그리고 은행도 투자를 할 때 특히 이제 커뮤니티 은행 같은 경우 자금력 확보를 많이 하면서 분산해서 투자하는 거. 근데 요즘은 너무 상업용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했었다는 게 큰 문제이긴 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팬데믹 이후에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무튼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 모든 것은 하니까 또 정치적인 방향, 정치적인 재량권 이런 것들도 너무 중요해서요. 은행이 망할 수는 있지만 모든 은행이 망하진 않는다. 이걸 기본으로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이 망하긴 하지만 모든 은행이 망하진 않는다. 이 정도요. 저 이거 스펀지가 빠져서 스펀지 여기 껴도 되죠? 소리 날까요? 그 사이에 여긴 것 같아. 어림짐작으로 딱. 너무 잘 꼈어. 너무 잘했어. 강혜신 너무 잘했어. 그리고 틱톡을 말씀드리죠. 지금부터는 조금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틱톡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뭐 어제 그제 제가 틱톡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 틱톡이 미국 사람이나 세계인들이 지금 가장 많이 다운로드를 하는 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틱톡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에서 금지한 건 미국만이 아니라 지금 뭐 영국, 인도는 전면적으로 다 일반인들에게까지 금지했고, 유럽연합, 캐나다 그런 곳이 다 그 금지를 했는데, 여러 가지 안전 문제 때문에 모 회사가 중국 정부, 그러니까 공산당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정보를, 그 나라의 개인들의 여러 가지 정보를 빼나갈 수가 있다. 요즘은 군사적인 것과 정보적인 것에 같은 전쟁이잖아요. 뭐 취포 법안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뭐 등등 기간 산업에서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 뭐 5G, 10G 얘기도 요즘 나오던데요.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왜 그런 것을 신경 쓰냐. 그게 곧 국방력과 거의 비슷하게 돼버리는 지금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방청문회에서 이 CEO가, 틱톡의 CEO가, 이게 이제 본사는 베이징에 있지만 뭐 로스앤젤레스와 싱가포르에 기반이 있고, 이 그 틱톡의 CEO는 싱가포르 사람이고 아주 젊은 40살이고 뭐 만다린도 완벽하고 영어도 완벽하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산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올해 말이 되면 오라클이라는 미국 회사를 통해서 모든 그런 데이터를 미국 회사가 관리를 하게 할 것이다. 미국 바깥으로는 못 나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뜻이고요. 미국에서 전에 그 중국의 그 소셜 그 미디어 뭐 앱 같은 거 이런 거 금지하려고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캘리포니아 위챗이요. 캘리포니아주의 지방 법원에서 그거를 기각을 해버렸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그리고 트럼프 시대에 역시 그 틱톡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시대에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도 이제 이 법원에서 아니다 했기 때문에 안 됐었고요. 틱톡은 커뮤니케이션은 아니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을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 사람한테 팔래, 아니면 전반적으로 완전히 그 금지를 당할래 하는 것에서 이게 왜 중국과 관련이 없는데 하고 계속 이 틱톡의 CEO가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이게 미국에 판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도 지금 군사적인 것과 이런 기술적인 것을 세계가 아주 중요하게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데, 이 같은 기술은 중국의 자산입니다. 중국의 국방력, 경제력에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중국 회사니까 모 회사가 중국 정부가 승인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것을
승인을 하겠어요? 국가의 그 기술 자산을 다른 나라에 넘긴다는 것을 승인을 하겠습니까? 승인 안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건 그 사기 힘든 것이고, 그리고 이걸 전국적으로 막아놓고 나면은 또 틱톡 회사에서 고소를 하면 미국 법원에서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날마다 사람들 틱톡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지금 1억 5천만 명 틱톡에 가입돼 있다고 하고 날마다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힘든 것 같고요. 이미 이건 중국과 미국이 새로운 냉전을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싸움인 것이고, 그에 비해서 젊은 세대는 중국에 대해서 반감도 없고, 틱톡에 대해서는 정부가 많이 홍보도 하고 하니까 중국이 미국인의 데이터를 가져갈 수도 있다고 하네. 그건 걱정하지만 그래도 나는 틱톡을 포기를 못해. 특히 젊은 세대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는 틱톡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훨씬 많고, G세대일수록 더 뭐 한 그 뭐 18살에서 26살 뭐 이 정도 사이에 젊은 세대일수록 더 날마다 이것을 사용을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이면서도 기술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하다는 그 양쪽을 같이 보셔야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규 방송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건데, 이번 주에요. 그 엘리안 곤잘레스라고, 아마 기억하실지 기억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청년이래요. 1999년도에 정말 유명했던 사진이 있습니다. 연방 법집행관이 이 엘리안 곤잘레스의 친척 집에 가서, 애가 어렸어요, 아이가. 그때가 5살이었는데도 작았어요. 나는 쿠바에서 카스트라 정권에서 살지 못하겠어, 여러 이유로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오고 있잖아요, 쿠바에서. 근데 아주 허접한 보트를 타고 12명인가가 그때 왔어요. 이 소년의 어머니와 다른 사람들. 보트가 뒤집혔습니다. 엄마도 숨지고 살아남았는데, 딱 한 사람 살아남았는데, 그게 바로 이 5살의 엘리안 곤잘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쿠바에도 한국 분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죽어도 공산당이 싫어요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쿠바 리틀 하바나도 그쪽에 있고 하잖아요. 거기서 카스트로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어린이가 엄마와 같이 오게 된 건 거기에 이 어린이의 친척들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숨지니까 아마 친척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연방 그 법집행관이 친척 집에 가서 막 그냥 한두 명이 아니고 막 그 총을 들고 가가지고 가니까는 이 아이가 그 친척 남자였는데 딱 거기에 안겨서 너무 무서워서 놀라는, 그 총은 너무 무서워서 저는 그런 거 여러분들께 잘 보여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하는 그런 장면에서 미국 사람들의 딱 남아 있었던 그런 소년인데, 이 소년이 지금 쿠바에서 이번에 말하자면 거수기 형태의 쿠바의 뭐 이름은 뭐 다르지만 뭐 쿠바 뭐 인민 권력 피플, 공산주의에는 피플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북한에도 피플자가 들어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인민 권력 국가회의에서 605석에 5년 거수기 노릇하는, 거의 만장일치입니다. 그래서 거수기 노릇하는 여기에 5년 임기의 대의원이 됐다는 겁니다. 대의원. 우리도 예전에 체육관에서 대의원이 거수기 투표하고 했었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랬는데 왜 그게 이제 총을 들고 그 친척 집에 들어갔는가 하면은, 쿠바에 있는 친인척 이 사람들은 이 아이를 보낼 수가 없다. 엄마가 본인의 생명까지 그렇게 되면서 아이를 미국에서 살게 하고 싶었는데, 한데 아버지는 또 쿠바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쿠바에 있고 엄마는 숨지고, 친척들은 플로리다주에서 우리가 이 아이를 잘 하겠다 했는데, 그 작은 알루미늄 보트에서 사람들이 옹기종기 타고 오다가 그렇게 숨지고, 어부가 구했거든요. 그 당시에 몇몇 세 어부가, 그 한 사람은 지금 63세가 돼 있던데, 아버지가 돌아와라. 당연하죠. 그 아버지는 그 당시에 웨이터였는데요. 나중에는 아이가 결국은 갔어요. 미국 법원에서. 그때도 이제 자넬 리노 법무장관입니다. 웨이코 사건을 보고 제가 특별히 이 곤잘레스 사건이 생각이 난 겁니다. 정규방송 시간에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했고요. 자넬 리노 법무장관이 결국은
많은 친척보다는 아버지가 핏줄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미국이 쿠바와 그렇고 그런 관계였어도 보내라고 해서 몇 개월 지나서 쿠바로 돌아갔죠. 쿠바로 돌아가서 이 아버지는 원래는 무슨 웨이터였다가 나중에 무슨 카스트로 브라더의, 지금은 숨지고만 카스트로도 있지만 카스트로 브라더의 선전 도구가 됐고, 그 다음에 정치인이 됐죠.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이 아들도요, 가서 이제 보세요. 이때 이제 갔을 때 5살 때였거든요. 카스트로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뒤로 엄청나게 선전 도구로 이 아이를 활용을 했고, 이제 군 가서 군 그 훈련도 받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2020년도에는 본인이 그 딸아이를 낳았다 하는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엄마는 피델 카스트로 그 정권에서 아이를 데려오고 싶어 했는데 결국은 피델 카스트로와 함께 이렇게 돼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대의원이 됐다는 겁니다. 젊은이들 가운데선 지금 29살이에요. 그때가 5살이었고 29살인데 쿠바의 젊은이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젊은이죠. 그런데 이 젊은이에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친인척이 아무리 미국에서 엄마가 그랬는데 그렇다고 한들 아버지가 거기 있는데 5살짜리 아버지가, 그리고 이 젊은이가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저에게는 그냥 가족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2살짜리 딸이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저는 제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낫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뭐 큰 일을 해서 뭐를 남기겠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엘리안 곤잘레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죠. 특히 이제 공직자인 경우에, 잘 알려진 사람들의 경우에 어떤 판단도 하고 하지만 개인 생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 엘리안 곤잘레스의 선택에 대해서도 엘리안 곤잘레스만 알 수 있는 일이겠죠. 저는 그래서 참 이번 주에 그랬습니다. 뉴스 알면서 좋고 재밌고 의미 있고 마음도 아프고 한 것은 이런 그 스토리들을 접할 때거든요. 네, 오늘도 제가 카메라를 2개를 가지고 방송을 하느라고 저는 약간 아직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뭐든지 하면은 처음에는 좀 시행착오 걸리잖아요. 이 모든 일들은 좀 일을 효율적으로 시간을 단축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랬었고, 또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시간에는 미국에서도 사기 혐의로 기소된 2개의 디지털 화폐를 만들었다가 그때는 스타였지만 지금은 사기꾼이 돼버린 이 사람. 도대체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이러한 기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라디오 프리 에이샤와 인터뷰를 했는데, 물론 한국에서도 이분이 인터뷰를 많이 하지만 미국 사람이 이 사람을 인터뷰했었을 때 더 깊이 나올 수 있는 답변, 그리고 그때만 나올 수 있는 답변 같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시간에 여러 가지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